달에 2,900만 원씩. 숨만 쉬어도 적자였습니다. 제 평생 모은 7억 원이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텅 비어버린 80평짜리 대형 고깃집 홀 한가운데서 저는 적자가 찍힌 장부를 붙들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정육식당 사장이 시작한 대형 고깃집이 어떻게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모든 비극은 아들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고 손님 발길이 끊기자 그 화려했던 가게는 거대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내 실력이면 무조건 된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 피눈물이 담긴 고백이 당신의 노후를 파산해서 구할 마지막 경고음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패의 교훈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이 이랬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고기 때 와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점퍼를 걸치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마포구 골목 어귀에 자리한 가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철순의 정육식당. 15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은 고작 6개였지만 이곳이 제 전부였습니다. 셔터를 반쯤 올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제 닦아놓은 철판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기름 냄새였죠. 마장동 시장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삼겹살을 골라내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단골 도매상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 형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육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좋은 거 있어요. 도매상 사장님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빼곡하게 걸린 삼겹살 덩어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덩이씩 육질을 확인했습니다. 기름층의 두께, 고기의 탄력, 색깔의 선명함까지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어제 들어온 거죠? 역시 형님 눈은 못 속이네. 도매상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장 상태가 좋은 삼겹살 10근을 골라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차에 실으며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이 고기를 맛보면 분명 만족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내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상추를 다듬고 있더군요. 고기는 잘 때 왔어요. 제가 고기 상자를 들고 들어서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것도 좋아 보이네요. 아내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저는 고기를 냉장고에 넣으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그래도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좀 쉬어요. 제가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 가게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역시 여기 고기가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에 새벽부터 쌓인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금고 열쇠를 꺼내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해진 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4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아내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금고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니까. 상암동 아파트 24평. 두 아들을 키워낸 이 가게. 그리고 지금 금고 안에 4억. 이 모든 것이 제 성실함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셔터를 내리며 골목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저희 가게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든든한 제 성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무릎 위에는 얇은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왔고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태블릿을 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저 골목에서 삼겹살만 파실 건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품고 있던 생각이었으니까요. 아들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세련된 인테리어의 고깃집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은은한 조명, 넓은 홀, 그리고 고급스럽게 플레이팅된 한우 접시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고기 보는 솜씨면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곡과 강남의 대형 고깃집 매출 현황이었습니다. 월 매출 1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식당들 고기 맛은 아버지 발끝도 못 따라와요. 아들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아버지 이름 걸고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30년간 15평 가게 주인으로 살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갈증이었습니다. 내 실력이면 더 큰 곳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는데? 제가 물었을 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7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들이 즉답했습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초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7억이라는 숫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금고에 있는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능력에 맞게 살아왔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위험한 짓 하지 말아요, 제발. 손바닥에서 아내의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아들이 보여준 화려한 고깃집 사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 매출 1억이라는 숫자가 계속 내리를 맴돌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고기만 다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목 가게 주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예금 4억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을 대출받으면 7억이 만들어집니다.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성공한다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3억 원 승인되셨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아파트에 빚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망설임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물러설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신 거죠? 아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고에서 통장을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 위에 제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30년의 땀과 눈물이 이 숫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승부다. 혼잣말을 하며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마곡 신도시 번화가 코너에 자리한 가게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80평 규모의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 아래 대리석 테이블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천장에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가게인가? 혼잣말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때요? 멋지죠?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원목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고급스럽게 들렸습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가자 최신형 그릴과 냉장 숙성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억 원을 쏟아부은 인테리어는 제가 30년간 본 그 어떤 고깃집보다 화려했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우미진, 소고기 본연의 참맛이라는 뜻이라고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금빛 글씨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후 5시 정식 오픈 2시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셰프가 하얀 조리복을 입고 주방에 섰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명 호텔에서 10년 일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벌써 22팀입니다. 홀 매니저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들 SNS 보고 온다던데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파워 블로거 3명한테 초대장 보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 2명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사진부터 찍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휴대폰을 들고 가게 곳곳을 찍어댔습니다. 셰프가 직접 고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우 1등심을 예술작품처럼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고기 위에 얹은 금박과 곁들인 허브 장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와, 대박! 손님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방 안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골목 가게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는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매출이요? 아들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480만 원 나왔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루에 480만 원이라니 골목 가게에서는 일주일치 매출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온몸에 열기가 돌았습니다. 옆자리의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저는 혼자 들뜬 상태였습니다. 당신, 내 판단이 맞았지. 제가 말했지만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SNS에 우미진 후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워 블로거가 올린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진 속 금박 올린 한우와 화려한 인테리어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예약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주말에는 웨이팅까지 생겼습니다. 매일 밤 가게 앞에는 줄을 선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월 매출 8,200만 원. 종이 위에 적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골목에서 쌓아온 실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아들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 예약이 벌써 80% 찼대요.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금고를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이 7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불안한 밤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흥분과 기대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성공이 계속될 거야.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영원히 지속될 성공이라는 환상만이 가득했습니다. 월세 1,000만 원, 인건비 수천만 원, 그 모든 고정비가 문제될 리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오픈 2달째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가게 뒷문을 열자 쓰레기장에서 역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비닐봉지 속에 어제 못 판 한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손으로 고기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묵직했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최소 120만 원어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돈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팔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골목 가게 때는 고기 한 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님 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고 필요한 만큼만 떼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지난달 장부를 펼쳤습니다. 식자재비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한우 구입비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폐기 처리한 금액이 48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박고 눈을 감았습니다. 매일 수백만 원어치를 사들이고 그중 일부를 버리는 이 시스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고기 한 점 아껴가며 살아온 제게는 견딜 수 없는 낭비였습니다. 오전 11시 셰프가 출근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 고기들부터 소진해야 합니다. 셰프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 등심은 색이 변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귀찮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유통기한 안 지났는데요. 제가 반박했지만 셰프는 단호했습니다. 손님들은 색깔부터 봅니다. 이거 내놓으면 SNS에 바로 올라가요. 저는 고기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약간 어두워진 건 사실이었지만 맛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팔 수 있어요. 제가 고집했지만 셰프는 팔짱을 꼈습니다. 제 이름 걸고 요리하는 건데 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간 고기를 다룬 제 판단을 이제 겨우 몇 년 경력의 젊은 놈이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님 한 팀이 등심을 주문했습니다. 셰프가 고기를 접시에 담아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얇게 저민 고기 위에 식용 꽃잎을 얹고 곁들임 채소를 예술작품처럼 배치했습니다. 손님 테이블로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골목 가게에서는 두툼하게 썬 삼겹살을 그대로 내놓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두께와 육즙을 좋아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직원 회의를 위해 홀 한쪽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홀 직원 5명, 주방 보조 4명, 셰프, 매니저까지 총 12명이었습니다. 매니저가 이번 주 근무표를 나눠주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김민지 씨 대신 누가 들어올 수 있나요? 매니저가 물었고 직원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 가야 해요.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직원도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골목 가게에서는 아내와 둘이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한 명이 빠지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급여 명세서 뭉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달 인건비 총액이 2,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4대 보험까지 더하면 2,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세 1,000만 원, 인건비 2,400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 300만 원, 식자재비 평균 3천만 원, 고정비만 6,700만 원이었습니다. 손님이 조금만 줄어도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셰프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조리복을 벗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셰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고기를 두껍게 안 먹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플레이팅이 중요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비주얼이 있어야 합니다. 제 입에서 쓴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고기는 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셰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사진 먼저 찍습니다. 맛은 그 다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철학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셰프와 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셰프님 말씀이 맞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야 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저 젊은 셰프 편을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도 내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물었고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가게가 속으로는 조금씩 골마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픈 넷째 달 화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홀을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20개의 테이블 중 겨우 4팀만 앉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테이블들은 텅 비어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만이 허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구석에 모여 서서 속닥거렸습니다. 할 일이 없어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셰프가 팔짱을 낀 채 냉장고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7팀뿐입니다. 화면을 보여주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주보다 또 줄었네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빈 칸들을 세어보았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예약으로 빼곡했던 화면이 이제는 횡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소비 심리 위축, 외식업계 불황이라는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이자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집어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250만 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2달 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마다 제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셰프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마음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셰프가 의자에 앉지 않고 선체로 말했습니다. 저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셰프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강남에 새로 오픈하는 곳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셰프 없이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SNS에는 그의 플레이팅이 올라갔습니다. 한 달만 더 있어줄 수 없나요? 애원하는 제 목소리가 초라했습니다. 셰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계약했습니다. 그가 나간 후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98만 원이었습니다. 오픈하고는 하루에 300만 원씩 벌었던 가게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 달 수입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루 평균 100만 원이면 한 달에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셰프가 떠나면 더 줄어들게 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가가 캥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됐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0만 원도 안 돼. 제 대답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셰프가 떠났습니다. 저는 주방에 직접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 내놓은 고기를 보고 손님들은 실망했습니다. 사진이랑 다른데요? 한 손님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달 말 장부를 정리하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매출이 2,3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여전했습니다. 종이에 항목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월세 1,000만 원과 인건비, 대출 이자, 관리비, 식자재비. 합계 5,200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에서 지출을 뺀 숫자를 계산기로 두드렸습니다. 마이너스 2,9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없어진다. 소리 내어 읽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은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8,7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면 바닥난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 앞에 앉아 추가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신용 등급으로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담보 한도를 초과하셨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고 식은땀에 젖어 깼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월 이자는 5%입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의 이자였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직원 급여를 줘야 했고 식자재를 사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5천만 원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깊은 수렁에 발을 담근 것 같았습니다. 사채로 받은 돈이 들어온 지 이틀 후였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니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앞 테이블에는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제 가방에서 꺼낸 게 분명했습니다.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월 이자 250만 원이요?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아버지. 그 말에 제 안에서도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내가 데려온 셰프놈이 떠나서 이 꼴 된 거 아니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옛날 방식만 고집하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30년 경험을 옛날 방식이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아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셰프님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제발. 아내의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잘난 척하면서 이 사업하자고 했잖아. 제가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월 매출 1억, 강남 진출, 그런 헛소리 다 내가 한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잘 되시라고 한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일주일 후 또 싸움이 터졌습니다. 직원 2명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날이었습니다. 밀린 월급 때문이었습니다. 급여 이틀 늦어진 것 가지고 그만두겠대요. 제가 저녁 테이블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아들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한 대가를 제때 못 받으면 나가는 게 맞죠. 저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해결해봐. 제가요?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채까지 쓰면서 막아놨잖아요. 아내가 수저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밥이라도 편하게 먹읍시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가게 적자 이야기가 나오면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구 탓이냐는 말이 오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문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채 이자를 내고 나면 2,5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들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라는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의 글씨체가 흐느적거렸고 종이 여기저기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봤어요? 제가 물었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내쫓았어.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욕심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고, 제 고집이 상황을 악화시켰고, 제 분노가 아들을 내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죽이며 흐느꼈습니다. 돈도 가게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고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가 6천만 원입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서 공제하고 이번 주까지 가게 비워주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흘 후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는 건물주가 붙인 계약 해지 통보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둘러보았습니다. 4억 원을 들인 대리석 테이블과 샹들리에가 그대로였습니다. 주방에 최신형 그릴도, 냉장 숙성고도 손도 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주방 기계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원상복구하시면 더 드는데 이게 낫습니다. 4억 원이 2천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쇠로 된 문이 내려가는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보증금 2억에서 밀린 월세를 빼니 1억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담보 대출 3억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손가락에 묻었고 그 색깔이 핏빛처럼 보였습니다. 상암동에서 30년 사셨다면서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동네인데 아쉽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모든 대출을 정리하고 나니 2억 원이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7억 원이 10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사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앞에 이삿짐 차가 섰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찼습니다. 손잡이가 녹슬어 있었고 복도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상암동 아파트에 있던 가구들은 대부분 버렸습니다. 들어갈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정리를 마친 저녁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7억이 다 날아갔어. 입 밖으로 나온 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살이 빠져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안으로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제 욕심이 아버지 인생까지 망쳤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등이 굽어지고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일어나라.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낯선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가 모르는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품 안에 이 온기만은 분명했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들이 제 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세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가운데 놓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아들이 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아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상암동 아파트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해봐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억, 아파트, 가게, 명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이 아들만큼은 되찾았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새 가게 열쇠를 받던 날 손바닥에 쥔 열쇠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빌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구석 끝방문을 열었습니다. 7평 남짓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 하나, 낡은 싱크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남은 돈 3천만 원 중 일부로 중고 가스레인지와 큰 솥을 샀습니다. 간판은 아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만들었습니다. 아빠와 아들 곰탕. 어색하지만 정직한 이름이었습니다. 첫날 새벽 아들과 함께 시장에 나갔습니다. 마장동이 아니라 동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골이랑 잡뼈 있으면 주세요. 주인이 뒤쪽 냉장고에서 큰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싸게 드릴 거?
1등급 한우 한 근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솥에 물을 붓고 뼈를 넣었습니다. 아들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솥 밑을 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몇 시간 끓여야 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최소 8시간. 저는 솥 뚜껑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끓이면 진국이 안 나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솥을 지켜보았습니다. 뽀글뽀글 끓는 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김이 피어올라 창문을 뿌옇게 적셨습니다. 8시간 후 뚜껑을 열었습니다. 뽀얀 국물이 솥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국자로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입안에 구수한 맛이 퍼졌습니다. 됐다. 제가 말하자 아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점심시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 일을 하는 듯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작업복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곰탕 한 그릇이요. 손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물을 뚝배기에 가득 담아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님이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떴습니다. 이게 진짜 곰탕이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국물 보기 힘든데.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도 금박도 인스타그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끓인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20그릇 정도 팔렸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이니 하루 매출 16만 원이었습니다. 월 매출은 4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계산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월세 내고 재료비 빼고 나면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억을 벌 때보다 480만 원을 벌 때가 더 편안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큰 보온병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도 보온병 하나를 들고 뒤따랐습니다.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 할아버지 10분 정도가 앉아 계셨습니다. 곰탕 끓였어요. 아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릇에 곰탕을 따라 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젊은 사람.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80평 가게를 운영할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숫자에 쫓기고 직원 관리에 시달리고 적자에 짓눌렸습니다. 아버지, 행복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자기 방에서 내일 장볼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제자리 찾은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6개 테이블의 주인이었던 제가 80평 대형 식당 사장이 되려 했던 게 욕심이었습니다. 제 그릇을 몰랐던 겁니다. 지금 이 7평 가게가 제 크기에 맞았습니다. 월세 30만 원은 숨만 쉬어도 1,000만 원씩 나가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번 것보다 나가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던 셰프가 아니라 지금 옆방에서 장보기 목록을 쓰는 제 아들이 진짜 동료였습니다. 저는 7억 원이라는 평생의 재산과 아파트,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그릇은 80평의 화려한 고깃집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땀 흘리는 7평의 작은 곰탕 가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에서 별이 빛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께 노후의 지혜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